네, 김정은 신변 놓고 설설설. 네, 저희 요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북한 국방위원장 괜찮은 겁니까? 이겁니다. 우리 관련한 자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정부의 유일한 공식 입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원산으로 간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그곳으로 간 것에 대해서도 건강상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오늘 그 사망설, 뭐 중태설 이런 걸 다 저는 신뢰하지 않고요. 생명이득서를 내놓는 것은 조금 그 과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변에 이상설이 있으면은 남북 접경지대, 국경지대에서 특별경계 근무 1호 명령이 떨어져야 되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더 평온한 상태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네. 김정은이 어렸을 때 원산에서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산을 발전시키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의 선호도와 휴양이라는 그 목적 자체가 모두 부합하는 장소가 원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쪽이 휴양지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면 거기서 쉬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I think the report was incorrect. Let me just put it that way. I think the report was done by a network that was incorrect. I'm hearing they used old documents, but that's what I hear. I hear the report was an incorrect report.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s good as you can have. I mean,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I hope he's okay.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he's okay. 뭐 그 사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세간의 관심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신변 상태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우 변호사님,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주 동안이나 지금 공식석상에 자리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처음에는 뭐 심장 수술을 했다가 뭐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내사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원산에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좀 그런 얘기들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에서 아사히를 인용 보도했었는데요. 베이징발 보도인데 의료팀이 50명이나 되는 걸로 봐서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폭넓은 지원이 목적일 수 있을 것 같다. 김정은 위독설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CNN에서 미국 관료의 말을 인용 보도했을 때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으로 올수록 설마 뭐 유고 사태야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과거에서 오는 뭐 아마 그 학습 그렇죠. 효과겠죠. 뭐 일단 그 아버지인 김정일 당시 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금수산 궁전에 가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위중설로 연결시키는 일들이 상당히 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런 뉴스들은 많이 나왔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대목들은 몇 가지가 분명히 좀 있죠. 왜냐하면 왜 갑자기 그때 안 나왔을까? 금수산 그 할아버지 문제인데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평양도 이렇게 봉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는 하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서 좀 원산으로 간 게 아니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 아시지만 체중이 지금 140kg 정도 나간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질병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필 왜 이 시점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최고 지도자가 좀 전략적 자맹 같은 경우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것들 이슈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맹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사전 정기 작업을 해서 담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체상에 뭔가 약간의 좀 건강상의 문제는 있는 것 같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대연락부가 저 정도 얘기를 하고 외교부가 얘기를 했을 때에는 저도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사실도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산 갈마 지역 같은 경우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국제 관광 지역으로. 이런 저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소위 CNN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들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최고 지도자가 건강상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거기에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체제가 갖는 특징 때문에 뭐 명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지금 노무현 정부 때 NSC에 청와대 네네. NSC에서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그 북한에 관한 이런 고급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취득을 합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휴민트라고 해서 네네. 인적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있죠. 지금도 정보망이 있는데 아마 이제 휴민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소위 이제 보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휴민트 관련된 예를 들면 비용들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휴민트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 정보 자산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한미가 공유하는 정보 자산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휴민트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외교부 차원에서 중국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정보들을 예. 공유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가지고 와서 NSC에서 각 부처 간 회의를 모여서 정보 자산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판단을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청와대에서 저렇게 빠르게 예. 원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있고 특이 조항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의 수준의 위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무엇인가 문제는 있는 상황 이 정도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빠르게 얘기한 이유들은 이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게 되면 사태 내용과 무관하게 위기설이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건강에 이상설이 있으면 사실은 통제국가에서는요. 네. 사회의 동요나 불안을 막기 위해서 더 강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 경향이 강한데 네. 더 강한 통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또 반면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반면에 또 그러면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도 또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섣불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과 네. 좀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님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모색하고 있는 것,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상한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뭐 세간에 화제가 그렇죠. 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 못지않게 북한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북한 정보를 얻기 위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일본 언론 매체가 사실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뭐 보도 내용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서 변호사님. 아마 이제 일본 그 주간지 그 예. 주간 현대 슈칸겐 다이 예. 거기서 이제 그 다이스케 그 편집위원이요. 아마 이제 이거 심장 스턴트 시술 있잖아요. 네. 이게 평소 같으면 이제 이거 한 1분이면 간략하게 예. 끝나는 이게 시술인데 아마 이제 그 북한 의료진이 상당히 그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다 보니까 긴장을 하고 손이 떨리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8분 이상 걸려가지고 아니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서 오히려 진위를 좀 의심케 하는 그런 기사 아닌가요? 예, 너무 저도 구체적이니까.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상당히 좀 건강 이상설에 제 개인적으로는 무게를 두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합리적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21일 날 CNN이 보도했죠. 그전하고 틀립니다. 그전에 뭐 찌라시 수준의 보도일 때는 북한이 대응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CNN부터는 상당히 그 신빙성 있는 무게감 있는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북한의 과거 그걸 보면 현장 지도라든지 네. 이런 이제 건강한 모습을 비추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장 지도를 하려면 한 2, 3일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사전 답사나 경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항상 이게 주말이 고비다. 주말이 이게 그 토일 이번 주가 이게 고비인데 이번 주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좀 심각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방송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그 좀 이상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공식 활동을 중지하고 아마 뭐 휴양을 했던 요양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죠. 또 과거에 좀 다리를 좀 불편하게 그 발목 저는 수술을 모습 그런 것들도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하튼 조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북한이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건강 이상설이 나오면 뭐 여러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강하게 반박하거나 그것들을 완벽하게 잠재울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이 조금 다른 게 이제 그런 형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예. 태양절에 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그게 특이 동향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이 2주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행보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국제적으로 낼 때는 자명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네. 이번은 조금 다른 게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건강 이상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데도 대외 매체들은 어떤 그 동향보다는 이제 예. 뭐 일정 소화했다는 정도만 계속 지금 메시지를 대외에다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구심이 증폭돼요. 심지어 4월 25일 어저께 이제 그 바로 인민군 창건 기념일조차도 네. 아무런 행동 징후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무언가 지금 어쨌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건 그래도 결국 우리가 지금 인용하는 보도들이 대부분 이제 익명의 소식통들인데 그렇죠. 그러나 네. 저는 어쨌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식적인 정보들을 놓고 판단하는 게 가장 그래도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식적인 정보라면 아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또 청와대에서도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을 파악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그 부분에 더 무게를 둬야겠지만 원산 그러니까 강원도 원산에 김정은 위원장이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청와대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 변호사님 원산이라는 곳이 김정은 위원장에겐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어려서 그 원산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산을 발전시키려는 욕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 김정은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네. 원산이 북한에서도 휴양지로 유명하다 보니까 좀 몸이 좋지 않을 때 방문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어서 거기서 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산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또 집권을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네네. 원산 갈마지구인가요? 또 네, 원산 갈마지구입니다. 그 위에 마식령 스키장과 연계해서 전 세계적인 휴양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그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게 개방이 돼야 언제 뭐 원산을 가든가 할 텐데 그렇죠. 이제 원한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미국과 유엔에게 이제 제재를 갖다가 좀 풀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네.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관광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그 방법을 위해서 지금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식령 그다음에 원산 갈마라고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그 백두산에 있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네. 식을 통해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광객들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좀 김정은판 개혁개방식 비전을 좀 인민들에게 네.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대북제도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또 국제적인 여러 변화된 상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안 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런 시그널이 나쁜 시그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저런 시설들을 만든다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개혁 개방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북핵 문제가 일정하게 나름대로 대화 국면에 들어서게 되고 미국과 유엔 차원에서 일정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형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전 중국부터 차근차근 관광객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를 좀 잘 넘어서서 좀 한반도가 다시 한번 좀 훈풍이 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만큼 건강이 유중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그 원산과 연계된 옆에는 금강산이 있고 네, 맞습니다. 갈마지구 있고 마식령 스키장 만들었고요. 또 저 한번 가봤습니다만 평양 근처 한 2시간 거리 묘향산, 묘향산, 뭐 네. 개마공원, 백두산 이런 관광 제한이 엄청난 그렇죠. 개방만 나라잖아요. 된다면,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또 중국도 굉장히 여행 수요가 많고 이것만 연계해서도 북한이 정말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북한에 가보면요 자연 환경도 그대로 보존돼 있지만 해외에서 무슨 선물을 받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뭐 특이한 것들을 받으면 그 전시 시설들을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아니, 거기가 묘향산 네. 국제친선 친선 교류관이라는 그러니까요. 곳인데 네. 저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시설을 전화도 고위층들이 쓰는 시설을 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란관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이런 데는요
완전히 대리석을 상하로 갈아서 만든 대리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볼거리들은 많은 곳이라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엔 제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우회할 수 있는 경로들을 만드느냐, 미국과 협의해서. 그러려면 이제 미국에도 좀 당근을 던져주면서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좀 약간 계획들을 그러니까 기발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최고 지도자가 어떤 비전과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 무대에 나와서 그걸 해결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군사적 도발 행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 유엔 제재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너무 좀 아쉬운 측면이 많아요, 저는. 그렇죠. 현재 그 김정은 위원장이요. 네. 제가 보기에 원산에 있는 거는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 전용 열차. 그렇습니다. 가운데 예. 원산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제가 하나 이제 그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옛날에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네.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데 말을 했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가. 네. 근데 그게 해당되는 게 북한이에요. 북한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곧 국가입니다. 그만큼 이게 일반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장은 차원이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가요. 전부 이게 그 공조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북한에게 최고 지도의 건강을 어떻게든 보완해 붙이지만 저는 좀 더 이게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데 이게 공조하에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그리고 이게 국민들에게는 좀 이게 더 투명하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신변 이상설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부각되는 인물이 있죠.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데 김여정 부장의 그 위치라든가 아니면 김여정 부장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제 네. 뭐 북한이 백두혈통 속에서만 이제 모든 어떤 그 리더십이 이루어지고 또 네. 그 지도 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김여정 부장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높을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신들도 지금 김여정이 사실상 대행이라든가 온갖 지금 추측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김여정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아주 그 김여정 또한 대매체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네. 어떤 이런 그 오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리더십에 최소한의 손상도 가지 않겠다는 아마 그런 의도이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장린 코끼리 만지는 식의 추측성을 이제 이거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정말 장린 코끼리 만지듯이 북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이제 서 변호사 얘기한 대로 그 어쨌든 세계 각국은 정보 공조를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휴민트든 어떤 그 이 IT 기술을 동원한 어떤 그 워치든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한 것들까지 종합해서 우리 정부 주도하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네. 앞으로 올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지금 정해놓는 게 내부적으로 정해놓는 게 가장 지금 저는 우선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체계적인 분석이라는 그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게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군 쪽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휴먼트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쪽에 있는 인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인사들별로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별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에는 건강이 이상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진보 진영에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정보의 거의 90% 이상이 예. 믿을 수 없고 맞춤형으로 오는 정보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석 이거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 백두혈통의 가계도를 CG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김일성 주석의 이제 아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제 집권을 했었던 거고 이복 형제죠. 김평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직계 외에 이제 김평일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작은 아버지가 되는 셈이죠. 그죠? 숙부인 셈이죠. 옛날 뭐 조선일보 형통으로 본다면 수양대군 이런 사람들도 단종의 작은 아버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김평일의 뭐 역할 이분 부분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김평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에 소환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격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 김평일. 그러니까 정치 자산이 없어요. 예. 제가 판단하고 북한 사회 내부에서 김평일이라는 존재의 정치적 자산이 없다. 당연히 다 끌어놓겠죠. 당연한 거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김평일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는 뭐냐면 예. 북한 내부에 제가 볼 때 일정한 수준의 어떤 비상적인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하나의 그 대체용으로서는 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아주 그냥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김평일이 등장이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여정 지금 부장을 같이 중시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전까지는요. 조직 지도부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최고 지도자가 그 직책을 다 담당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넘어갔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당의 인사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고 국가 인사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고 이제 이 과정에서 김여정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금 정치적 역할을 부여받은 것 같다는 하나의 측면. 또 하나 이제 최용해를 비롯한 나름대로 그 혁명 가게들 이 가게들에 대한 동의. 마지막에 이제 군부 이 세 가지 정도의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너무 좀 빠르긴 하지만요. 네. 이런 세 가지 조합을 했을 때 김여정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 제가 볼 때 김평일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자본 자체가 북한 사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핵심은 소위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북한 사회에서 그 다음으로 지목할 수 있는 인물은 실제적으로 김여정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예요. 왜냐하면 네. 김정일 위원장 시기에도 소위 동북 삼성에 있는 중국 공산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북한 사회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거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북한 사회가 그렇게 안정적인 집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 과거와 같은 수령 체제라고 하는 형태를 유지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북한 사회가 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여전히 그와 같은 방식들의 어떤 김여정으로서 이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아마 북한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김여정이라는 가능성들을 더 높게 보는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김평일에 대해서는 좀 낮게 네. 보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세간의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북한 정보에 얼마나 좀 어둡냐면 김경희 부장이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이었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가 되는 사람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김경희 부장도 벌써 죽었다 살았다를 몇 번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뇨병, 뭐 알코올 치료, 알코올 중독 치료 이런 걸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최근에는 공식 석상에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얘기한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약간의 유고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혹시 친중 뭐 인사들이 아까 얘기한 뭐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내놓고 있잖아요. 김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헌법에는 북한이 우리 영토로 나오지만 그렇죠. 국제법적으로는 사실 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 통치론이라든가 뭐 위영 중러, 유엔 등의 분할 통치라든가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비상대책으로 외교적 대책까지 잘 발의를 해서 저희가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요. 한반도 문제가 우리 국내 문제 정말 국제적인 문제죠. 세계적인 문제죠, 사실. 근데 그 북한 체제의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북한은 이제 이거 사회주의 수령 체제면서 동시에 이게 유교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문화는 이게 유교 문화권이에요. 왕조와 그렇다면 비슷한 성격이죠. 제가 보기에 백두혈통이니까 단기적으로는 김여정이 이제 뭐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그 체제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굴러갈 걸 안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유교주의 문화는 여성의 지도자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김여정 체제는 불안정하게 흘러갈 것이고 네. 결국에 장기적으로 중국처럼 집단지대 체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지금 군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고 힘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 북한의 체제는 그러면은 김정은 그 지금 그 뭐 위원장이 힘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완벽하게 장악한 힘을 안정적으로 누구에게 승계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김여정에게 확률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집단 지도체제라는 것은 사회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그 분야에서 하고 그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때 할 수 네. 있는 얘기지 지금의 북한의 상황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사회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조금 더 구체적인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4월 27일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이 정상회담을 했었던 역사적인 날인데 뭐 4.27을 맞아서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이렇게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과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내들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